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해생법원에 제출됐던 실제 개인 파산 사건의 파산 관제인 보고서인데요. 물론 관련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한 개인이 파산에 이르는 과정, 또 재정 상태, 그리고 법적 절차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복잡한 법률 문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채무자, 이분에 대해 좀 알아보죠. 40세 여성이시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태, 즉 무직 상태입니다. 아, 무직 상태시군요. 네, 보고된 월소득은 약 105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105만 원이요? 네. 그리고 주거 이력을 보면 2012년부터 여러 곳을 좀 옮겨 다니셨어요. 누나탭이라든지 LH 임대주택 같은 곳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한 월세로 지내신 기록이 좀 눈에 띄고요. 그렇군요. 현재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주택에 거주 중이시라고 합니다. 네. 이런 주거 이력을 보면요. 사실 파산 신청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분의 재정적 기반이 좀 뭐랄까 불안정했을 수 있다는 걸 좀 시사하죠. 아, 그렇죠. 미리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겠네요. 네, 가족의 도움이나 주거 지원에 의존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근본적인 소득 불안정 문제를 좀 겪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분이 파산 신청까지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보고서를 보면요. 2019년에 도시민박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에어비앤비 사업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아, 사업을 시작하셨군요. 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아시다시피 바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게 참 아,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네요. 네. 그렇죠. 사업은 당연히 어려워졌고 운영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기 시작하신 거죠. 버텨보려 하셨겠지만 결국 적자를 감당 못하고 1년 만인 2020년 3월에 폐업을 하게 됩니다. 아, 1년 만에요? 네. 그 이후에 수영 강사 같은 걸로 일하면서 어떻게든 빚을 좀 갚아보려고 하셨는데 이게 또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셨고 3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좀 겹쳤다고 해요. 아이고, 건강 문제까지요? 네. 그래서 근로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 2022년 4월경에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창업 시도,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사업이 외부 요인,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좌절되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거죠. 네.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네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분의 채무가 단순히 사업 실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총 채무가 약 5,064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사업 시작하기 전인 2015년부터 이미 발생했던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다른 빚을 갚기 위한 대출,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아, 사업 이전부터 이미 부채가 좀 있었군요. 네, 맞아요. 한국장학재단 외에도 금융기관 8곳 정도에 대한 채무 기록이 이걸 뒷받침하고요. 물론 사업 실패가 결정타였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왔던 상황인 거죠. 와, 총 채무가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럼 현재 이분의 자산 상황은 어떤가요? 보고서에는 우체국 예금이 한 151만 원 정도 있고 지금 살고 계신 집의 임대차 보증금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51만 원 정도가 기재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총 451만 원 정도의 자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파산 관제인이 이 자산들이 전부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이에요. 압류금지 재산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파산 절차에서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151만 원은 법에서 정한 6개월간의 최소 생계비 기준, 지금은 185만 원인데 그 범위 안에 있거든요. 아,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300만 원 역시 주택임대차 보호법 예상의 소액보증금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 기준으로는 현재 5,500만 원인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난 5년간 다른 재산을 처분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은 정황 같은 것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럼 정말로 가진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네요. 그렇죠. 결국 정리하면 약 5,064만 원의 부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분해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법률적으로 말하는 지급불능 상태의 핵심입니다. 객관적으로 빚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명확해진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파산 관제인의 최종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보고서에 그 결론이 나와 있죠. 네,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채무자에게 환가할 만한, 즉 처분해서 돈으로 바꿀 만한 재산이 없고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도 부족하니까 이 파산 절차를 그냥 종료하자. 이걸 파산 폐지라고 하는데요. 이 파산 폐지 의견을 냈고요. 네, 절차를 더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면책 불허가 사유.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주지 않을 만한 특별한 잘못 같은 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다시 말해 재기를 위해서 면책 허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이 면책 허가가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법원이 만약 이 관제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리면 아까 말씀드린 약 5,064만 원의 빚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와,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사라지는 거군요. 네. 관제인은 조사 결과 이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낭비했다거나 하는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또 채권자들 쪽에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걸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네요. 네. 그래서 이 사례는 개인 파산 제도가 단순히 빚을 받아내는 그런 절차라기보다는 질병이나 실직 또 사업 실패처럼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어떤 불가피한 역경 때문에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그런 성실한 개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익명의 파산관제인 보고서 한 건이 정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던 한 개인의 삶의 단면, 그리고 창업의 꿈과 그 좌절, 또 건강 문제의 영향, 나아가서 법 제도가 어떻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아요. 파산이라는 게 반드시 개인의 어떤 잘못된 관리나 방만한 생활 때문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이나 개인적인 어떤 불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 보고서가 잘 보여주죠. 그렇죠. 그리고 파산 관제인의 역할은 바로 이런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조사해서 법원이 법의 취지에 맞게 공정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연 파산을 통한 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개념이 한 개인의 장기적인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재활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재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이요. 네,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